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 40대 주부입니다.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결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랑 하나만 믿고 한 사람에게 제 인생 전부를 던졌지만 저에게 결국 돌아온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배신이었네요. 이 모든 일을 겪은 지금 저는 한동안 우울함에서 벗어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가까운 나의 반쪽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은 제 가슴에 큰 구멍을 냈거든요. 그것도 제가 아주 힘들었던 시기에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저와 함께 화를 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살아야 한다. 그건 우리 가족의 가훈 같은 말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건 아니지만 정말이지 평범함의 극치랄까 그저 그런 삶이었죠.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셨고 저와 동생은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특별할 것 없지만 어딘가 단단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족의 전부였죠. IMF가 터졌을 때 아버지가 실직을 하셨는데도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들 힘들어했기에 우리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죠. 오히려 다 같이 이 시기를 이겨내자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 저도 덩달아 휩쓸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실직 이후 다시 일어섰고 IMF가 조금 잠잠해진 시기에 작은 IT 관련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대박을 낸 건 아니었지만 남들 정도는 버는 수준이었고 가족이 다시 먹고 사는 데는 큰 걱정 없을 만큼은 되셨죠. 물론 부유하다고 말하긴 어려웠지만요. 어머니도 꾸준히 부업을 하시며 생활을 도우셨고요. 우리 가족이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건 성실함 덕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집 한 채 덕이 가장 컸어요. 그 집이 무슨 대단한 집도 아니었고 좋은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이 집 하나는 꼭 지켜야 해 하시며 이를 악물고 버티셨어요. IMF 시절엔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부채를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곤 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든 그걸 막아내셨죠. 그 집이 우리 가족에게 주는 의미는 그야말로 특별했어요. 유일한 버팀목이었달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사업이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저와 동생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장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을 정도였지만 다시 대학 진학을 꿈꿀 수 있게 된 거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뭐 서울의 유명한 대학은 아니지만 알 사람은 알 법한 학교였죠. 뭐 정말 죽어라고 집중을 할 만큼 뒷바라진 못하겠지만 최대한 해줄 테니까 할 수 있을 만큼만 다 해봐. 그 말 덕분에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큰 걱정 없이 졸업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졸업 후엔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정말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성실하게 학점도 챙기고 별다른 추천서 없이 스스로 취업 준비를 했죠. 물론 취업이 쉽진 않았어요. 저도 솔직히 편하게 일하고 싶고 월급도 잘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좋은 조건이 저에게 주어질 리가 없었어요. 그땐 서울대 나와도 치킨집 한다는 말이 유행이었는데 저는 서울대는커녕 지방대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좋은 회사에 가는 건 언감생심,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도전을 멈추진 않았어요. 그게 저희 집안의 방식이었거든요. 결국 한 중견기업에 합격하게 됐고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회사에 뼈를 묻자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야근도 서슴지 않았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팀장님 눈에 띄게 됐고 입사 3년 만에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큰 기회였기에 실수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더 신중하게 행동했고 맡은 업무에선 결과를 내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어요. 덕분에 프로젝트도 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인사 고과도 좋게 받았죠. 마침내 입사 3년 만에 대리를 달게 됐고 그때 저는 정말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일에만 빠져 살다 보니 정작 연애는 전혀 못하게 되더라고요.
야, 너는 사람이 소개시켜줘도 잘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남자를 못 만나지. 눈만 높아가지고 몇 번은 만나봐야 보는 눈이 생기지. 그 말이 맞긴 했어요. 연애도 연습이 필요한데 저는 연애 연습 한번 제대로 못 해봤으니까요. 30이 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결혼에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하나 둘 결혼하고 소개팅도 잘 되고 그런 걸 보니까 저만 뒤처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꿈꾸게 됐어요. 그렇다고 조건만 보는 선자리는 싫었고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직원이었는데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이 있었죠. 물론 반반이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답답하다. 일머리는 없지만 사람은 참 괜찮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죠. 처음엔 저도 업무적으로만 대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걸 느꼈어요. 말투가 부드럽고 상대방 기분을 참 세심하게 배려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돌려 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일머리는 부족했지만 사람 자체는 참 괜찮았어요. 그렇게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연애를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은 금방 사랑에 빠지기 마련이죠. 금사빠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참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상하게도 자꾸 좋은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그런 건 전혀 몰랐는데도 그냥 이 사람 하나면 제 외로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말 그대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죠. 그러던 중 제가 부서를 옮기게 됐는데 우연인지 운명인지 하필 그 사람이 있는 거래처와 연계된 부서였어요. 덕분에 그 사람을 자주 마주하게 됐죠. 제가 맡게 된 거래처 담당자였거든요. 적어도 한 달에 2~3번은 미팅이 필요했고 자연스레 얼굴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회의 도중에 제가 슬쩍 말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녹차나 커피를 못 마셔요. 카페인만 들어가면 심장이 막 뛰어서요. 아, 그러세요? 저희 회사엔 녹차와 커피밖에 없는데 물이라도 드릴까요? 그땐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던졌는데 며칠 뒤 그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갔을 때 작은 일이 벌어졌죠. 카페인 안 드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허브티 준비해봤어요. 직접 고른 건 아닌데 뭐라도 드셔야 하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걸 기억해준다고? 싶었거든요. 작은 배려 하나에 마음이 푹 녹아버린 거예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참 평생 든든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그렇게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을까요? 연애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생긴 건 이래도 은근히 눈이 높은 편이라 그런가 봐요. 사실 저도 이상했어요. 왜 그런 사람이 연애를 안 했을까?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는 막 들뜨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떠세요? 말이 튀어나가고 나서 바로 후회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었죠. 모태솔로의 무모한 돌진이었달까. 저를 빤히 바라보던 그 사람의 눈빛이 잊히질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한텐 너무 과분한 분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었어요. 아, 이건 거절이구나 싶었거든요. 모쏠 특유의 쭈뼛거림으로 입을 꾹 다물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덧붙였어요. 그게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일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서요. 저는 부족한 게 많아서 감히 다가가기가. 아니에요. 저 하나도 안 잘났는데요. 그럼 혹시 저랑 한번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 있으세요? 정말 저로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떠올리고 누군가에게 설레고 또 기대하게 되는 시간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들이라 낯설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그 사람의 사소한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웃게 되고 하루가 괜히 설레고 기다려지고 정말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사귀고 나서 보니 연애 전이랑 크게 다를 건 없더라고요.
두 사람 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행동 하나하나가 서툴고 어색한 구석이 있었죠. 그래도 그런 풋풋함이 저희에겐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 조심스럽고 서로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그 느낌이랄까요? 특히 좋았던 건 남편이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연락 습관이었어요. 연락 텀을 30분 이상 넘긴 적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 그게 별거냐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혹시 기다릴까봐 문자 먼저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뭘 하고 있든 간에 짬을 내어 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고 이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겼죠. 그렇게 1년 정도 조심스레 연애를 이어가던 중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물론 남편이 회사 일머리가 없는 스타일이라는 건 연애 중에도 느꼈어요. 다소 둔하고 느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무책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남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입구부터 너무 낡아 있었거든요. 마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나오는 그런 집처럼요. 문이 비틀어져 있었고 지붕은 곧 무너질 것 같았고요. 그 좁고 허름한 집에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까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인사드리러 가면서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사갔거든요. 그 고기를 바로 구워 먹을 줄 알았는데 글쎄요, 시어머니가 그걸 냉장고에 넣으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고기를 이렇게나 사왔어? 우리 고기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아껴서 잘 먹을게. 고마워. 그 말과 함께 밥상이 차려졌는데 비빔밥이더라고요. 그것도 각자 그릇에 담아주는 것도 아니고 큰 양푼 하나에 나물이랑 밥을 다 넣고 한꺼번에 비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란 프라이도 3개뿐이었어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4명이었는데 말이죠. 양푼 비빔밥은 양푼째로 먹어야 맛있는 법이라며 앞접시도 주지 않으셨죠. 다 비벼진 비빔밥을 어색하게 한 입 넣었는데 콩나물에서는 쉰내가 나더라고요. 한 숟가락 먹고 못 먹겠다 싶었는데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시누이는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입에 배탈이라도 난 듯 배가 아팠는데 말입니다. 제가 영 좋지 않은 표정으로 집에 도착을 하니 우리 엄마가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 온 이야기를 궁금해 하셨어요. 근데 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뭔 일이 있었어? 아니, 오늘 인사드리러 갔잖아. 음식이 좀 입에 안 맞았던 것 같아. 뭘 먹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다 털어놨어요. 양푼 비빔밥을 먹었는데 콩나물이 쉰 것 같았다. 뭐 시시콜콜 전부 다요. 그러니 우리 엄마 표정이 싹 굳어버리더라고요. 우리 딸이 처음 인사 가는 날인데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고? 그래도 돈 없이 오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우리도 그랬잖아. 처음엔 뭐든 서툴고 부족하지. 마음 한편에서는 앞으로 겪을지도 모를 어려움들이 은근히 겁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때 저는 그 모든 걸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죠. 우리 집에도 남편이 인사를 드리러 왔고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장소는 원래 조용한 한정식집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호텔 뷔페 한 번도 못 가봤어. 상견례도 하고 가족들 얼굴도 다 같이 보는데 그럴 땐 호텔 뷔페 가는 거 아니냐? 어머, 엄마 소원 하나쯤 들어드려야지. 나도 가보고 싶어. 오빠가 좀 싸. 그렇게 말하는데 분위기를 굳이 깨고 싶진 않아서 그냥 그러자고 했죠. 그래서 양가 가족이 호텔 뷔페에 모이게 됐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화기애애하고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진짜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됐죠.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거예요. 순간 저는 혹시 선물이라도 꺼내시나 했는데 비닐봉지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여기 음식 너무 고급스럽잖아. 우리가 위가 작아서 많이 먹지도 못하니까 좀 싸가려고. 아깝잖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접시에 음식을 산더미처럼 담아오더니 주변 눈치도 안 보고 그대로 봉지에 넣기 시작하셨어요. 그 광경을 본 저희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저를 따로 불러내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더니 너 저런 집안에 정말 시집 가려고? 엄마, 그냥 어머님이 호텔 뷔페 처음이라 그러신 거야. 자식들 부담 줄까 봐 그런 거겠지. 자식들이 다 일도 하고 너희도 결혼할 나이면 경제적으로 어엿한 성인이야. 그런데 부모가 저렇게 궁상스럽게 굴면 자식들이 뭐가 되니? 사실 저도 당황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미 제 마음은 남편에게 깊이 가 있었고 남편도 속상해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진짜 음식이 아까워서 그러신 거라고요. 평생 고급 음식 접할 기회도 거의 없으셨으니 얼마나 신기했겠냐고 이해를 해달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또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힘들게 사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일부러 무안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죠. 결혼식 당일 제 부모님은 내내 똥 씹은 표정이셨어요. 혼주석에 앉아 계셨지만 웃음기 하나 없이 굳은 얼굴로 계시는데 제가 다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은 저에게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해서 한 결혼이니까 친정에 기대할 생각 마라. 돈 한 푼 바라지 마. 그때는 당연한 말이라 여겼어요.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함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 동생이 결혼할 땐 부모님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전셋집도 도와주시고 예단 예물도 제대로 맞춰주시고 반면 저는 생활이 궁핍해질수록 친정에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말조차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죠. 그래도 제 팔자니까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제가 일을 쉬는 동안 남편 혼자 벌어야 했고 그 수입으로는 저희 둘만 살기도 빠듯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돈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챙겨야 했다는 거예요. 시누이라고 해서 돈을 알뜰히 모으는 것도 아니었어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서 월급만 들어오면 사치부터 시작했죠. 여자는 꾸며야 해. 그래야 돈 많은 남자가 눈길이라도 주지.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걸 보면서 저는 의지를 잃어간 사람처럼 지내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점점 비교당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 동생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체에 들어가서 돈도 잘 벌고 집에서도 지원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는데 저는 명절에 고기 세트 하나 사가는 것도 눈치 보이며 고민해야 하니까요.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시댁 편이었어요.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 않냐고, 돈 없다고 무시당할 이유 없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도 정작 현실적인 얘기를 꺼내면 딴청을 부렸어요. 요즘 애들은 학원도 보내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아. 어릴 때 배우는 건 다 소용없어. 그런데 돈 쓸 바엔 아픈 우리 엄마 먼저 챙기자. 하지만 시어머니는 하나도 안 아프셨어요. 매일 산책도 다니시고 김장도 혼자 척척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죠. 그 얘기를 꺼내면 남편은 또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다 그런 척 하는 거라고.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었는데 아픈 곳 하나 없겠냐고 딴청을 부렸죠.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귀에 들어가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다 제 나이가 40을 넘겼을 무렵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술은 했지만 악성이고 이미 전이도 진행돼 있어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죠. 저는 당연하게 병간호를 시작했어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제 엄마니까. 그런 엄마를 제가 돌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그런 저를 비웃듯 말하셨어요. 아니, 봉사활동하냐? 돈 한 푼 안 보태준 친정에 왜 그리 정성을 쏟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잖아요. 사돈 죽으면 뭐라도 준대? 네 애나 잘 키워. 그 말에 정말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어쩜 사람이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그런 생각 없는 말은 늘 저를 지치게 했고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따졌어요. 어머님 말이야,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꼭 사과받고 싶어.
에이, 늙은이가 뭐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거겠어. 그냥 흘려들어. 남편은 제가 예민하다고 했고 그럴수록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저는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혼까지도 생각할 만큼 저에게는 큰 문제였죠. 하지만 이제 와서 이혼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를 생각하면 정말 자신 없었어요. 말 그대로예요. 애도 둘이나 있었고 저는 경력 단절이 너무 길어서 다시 취직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경제력도 없는 제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살 자신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묵묵히 엄마의 병간호를 이어갔어요. 병원을 드나들며 약을 챙기고 식단을 관리하고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죠. 엄마는 늘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고생 많지? 참, 내가 아픈 게 죄다. 무슨 소리예요? 엄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2년을 버텼고 결국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장례식 날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엄마가 저한테 남긴 것이 있다고 말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뭔가 했죠. 엄마가 저한테 남길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 유언장 하나를 꺼내주셨어요. 그 안엔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제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집에선 이미 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어디로 가실 예정인 건지 슬쩍 여쭤봤더니 동생네 집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하던 사업체를 동생이 물려받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합가를 하기로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힘들게 사는 만큼 뭔가 남겨주고 싶었던 것 같다면서 집을 넘겨주신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장례식 내내 속으로 삼키면서 어떻게든 의젓한 척을 하려고 했지만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버지께선 그 유언장을 넘겨주시면서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셨어요. 부동산의 최근의 가격을 알아봤을 때 시세가 거의 20억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세금도 내야 하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나면 시세에 비해선 많이 줄어들기야 하겠지만 이런 재산이 한순간에 저에게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요즘은 로또에 당첨이 된다 한들 10억 조금 이상 수준이라는데 아파트 값이 금값은 금값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모자란다를 생각한 건지 상속 절차 또한 어렵지 않았어요. 엄마가 모든 걸 꼼꼼히 준비해 두신 덕분이었죠. 유언장에 공증까지 받아준 상태였고 필요한 서류들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저는 또 울었어요. 엄마는 저한텐 항상 미안하다 하셨지만 결국 끝까지 엄마가 저를 지켜주신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상속 절차가 끝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요. 엄마의 장례식 내내 영정사진 앞에서 우느라 체력도 바닥이었고 갑작스레 제게 20억짜리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아서였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좋은 일이 맞는 건데도 막막했어요. 어쩐지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질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그 집이 위치한 동네는 학군이 좋아서 아이들 키우기엔 딱 좋은 곳이었어요. 교육열이 높다 보니 주변 인프라도 잘 되어 있었고요. 이런 곳에서 애들을 키우면 어떨까 잠깐 그런 상상도 해봤지만 저희 형편으로 그 집을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관리비며 세금, 유지비용까지 생각하면 버겁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 사실을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남편 입이 촉새는 촉새죠. 하필이면 장례식장에서 그 유언장을 받는 바람에 남편이 옆에서 직접 보고 들었거든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도 피곤한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물으시더라고요. 너 상속받았다며? 그 집 어떻게 할 거냐? 언니, 그렇게 좋은 집 혼자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을 째려봤어요. 아니, 내 재산인데 왜 저 사람들이 먼저 관심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시댁 쪽에서 저한테 해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이 봐준 것도 경제적으로 도와준 것도 하나 없으면서 집 생겼다는 소문에 달려와서는 이러니까 기가 찼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 엄마가 주신 재산이고 어떻게 할지 정하지도 못했어요. 원래 재산이 생기면 식구들끼리 상의하는 거지 혼자 결정하는 게 어딨어. 남편은 애매하게 웃으면서 둘 사이를 중재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제 단호함에 더 말을 하지 못하던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상속받은 부동산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제 이름 석자가 딱 적혀 있는 걸 보는데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엄마는 가셨지만 남겨주신 이 집으로 내 아이들 잘 키워야지 그렇게 다짐했죠.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뭔가 살짝쿵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남편이 잔 하나를 들고 다가오더라고요. 자기야, 이거 좀 마셔. 잔을 받아보니 술 냄새가 확 풍겼어요. 웬 술이야? 내가 술 안 먹는 거 잘 알면서. 그동안 고생했잖아. 병간호의 장례까지 다 네가 하느라 진짜 힘들었지. 오늘 같은 날은 푹 자야 해. 이거 한 잔 마시고 푹 자. 그래야 내일 안 아프지.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래도 내 고생 알아주는 건 이 사람밖에 없지 하는 마음이 들었죠. 남편이 평소에 술 얘기 거의 안 꺼내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예전에 연애할 때 남편이 술 마시자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한 잔 마시고 바로 기절한 이후로는 아예 술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저도 체질이 안 맞는 걸 알았고 술을 마시면 바로 졸음이 몰려오는 데다가 머리까지 깨질 듯 아프고 울렁거리는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오늘만큼은 쉬라고 잔을 건네주는 걸 보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 잔쯤은 마시고 푹 자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진짜 오늘 하루 종일 힘 빠졌는데 이렇게 챙겨주니까 위로가 된다. 당연히 챙겨야지. 당신 아니었으면 장모님 마지막도 제대로 못 보냈을 거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알코올 냄새와 함께 스르륵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저는 잔을 살짝 기울였고 그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몸이 금세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라도 잠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오늘 밤은 푹 자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잔을 털어버렸어요. 남편이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고 또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이들을 시댁 식구들이 봐주기도 해서 조금은 마음이 풀렸던 것 같기도 해요. 게다가 시누이가 집에 뭘 두고 갔다며 시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저희 집에 왔는데 남편이 제가 잠을 통 못 자서 피곤해한다고 하자 술을 먹고 자야 한다고 하자 시누이가 아이들을 대신 재워주겠다고 했거든요. 언니, 애들은 내가 재울게요. 언니는 오늘만큼은 푹 쉬어요. 그렇게 말해주는데 아까 집 타령할 때와는 달리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어도 막상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르 녹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건넨 술 한 잔을 털어놓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누웠는데 생각보다 술이 금세 돌았는지 몸이 나른해지면서 바로 잠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늦은 새벽 이상하게 잠이 깨버렸어요. 술 기운이 덜 빠져서 그런 건지 너무 피곤해서 깊이 못 잔 건지 모르겠는데 몸이 축 처지면서도 묘하게 묵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몸살이 오려나? 처음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몸도 으슬으슬하고 머리도 약간 지끈거리는 게 딱 감기 기운 도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라도 먹고 다시 자야겠다 싶어 몸을 살짝 움직이려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묘한 정적이 감도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뭐지 싶어서 몸을 멈추고 실눈을 떠서 천천히 앞을 봤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 있죠. 제 코앞에서 남편이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순간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직감적으로 지금 소리 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몸을 딱 굳힌 채로 자는 척을 했어요. 눈을 감고 숨도 죽이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냥 뒤척인 건가 봐. 다 된 거지? 그 말에 속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결코 평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누이였어요.
걱정 마. 지장만 찍으면 그만이잖아. 언니는 지금 푹 자고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지금 뭐라고 했지? 지장을 찍는다고? 순간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상황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까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왔잖아. 너 그 집 받았다며? 우리 이참에 이사 좀 가자. 네 시누이도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가게 하나만 내줘라. 이건 제 친정엄마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유산이에요. 저희 애들 교육비로 쓰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긴 더 이상 꺼내지 마세요. 치사하게 왜 그래요? 우리 가족인데 좀 나누면 안 돼요? 두 사람은 저를 은근히 몰아세웠죠. 그때도 굉장히 불쾌했지만 저는 아무 말 않고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새벽에 제가 잠든 틈을 타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뻔히 보였어요. 설마 내가 자는 사이에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려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겁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그 자리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지금 움직이면 안 돼. 자는 척 계속 자는 척 해야 해 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비벼봤어요. 순간 손끝에 뭔가 끈적이는 느낌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인주라는 느낌이 딱 왔습니다. 확신이 들었죠. 분명 지장이라고 말을 했으니 내가 잠든 사이 내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서 뭔가 서류에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몸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졌어요.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오갔고 그 와중에도 시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죠. 언니는 술만 마시면 세상 누가 업어가도 모르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우리가 이런 짓 어떻게 했겠냐고. 내일은 네가 살살 구슬려서 녹취 따놔. 중요한 건 말이지. 자기가 그 돈을 우리한테도 쓸 생각이 있다는 걸 입으로 말해야 한다니까. 맞아. 뭐라고 하랬지? 부부끼린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유산이라도 애들 키우고 가족들 위해서 같이 쓰면 좋은 거 아니냐고 슬쩍 떠보라고 그랬잖아. 그 말만 입 밖으로 나오면 끝나는 거지. 지장이야 이미 찍었고 나중에 말까지 했다고 하면 증거도 충분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은 말 그대로 뒤집어졌어요. 저를 그냥 술에 취한 바보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때 시누이가 한마디를 던졌어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언니가 어디 다치거나 몸이 안 좋아지면 보험금까지 타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너 그건 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험 사기 같은 건 티가 난다니까. 언니가 자다가 굴러서 다리라도 댕강 부러졌다고 해봐. 우리가 조그만 상황 꾸며주면 보험도 나오고 집 팔겠다는 말 안 하고 순순히 넘기지 않겠어? 그런가. 우리가 병간호 열심히 하면 또 마음이 쉽게 바뀔지도 모르잖아. 진짜 어떻게 좀 해볼까?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 밀려왔죠. 저는 이불을 걷어내며 벌떡 일어났어요. 야, 너희 둘 다 지금 뭐라고 했어?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얼어붙는 게 보였어요. 시누이는 하얗게 질렸고 남편은 허둥지둥 서류를 뒤로 감추려다 멈칫했죠. 아니, 당신 언제 일어났어? 푹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고 있다고? 내가 술 마시면 정신 못 차리는 줄 알았어? 내 손가락에 인주 묻혀서 무슨 서류에다 지장 찍는 거야? 당장 말해. 잠깐만, 당신 오해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오해? 지금 그게 오해로 들려? 녹취 따자는 말, 우리한테도 돈 쓰게 해야 한다는 말, 다리라도 부러뜨리자는 그 말까지 다 들었는데 그게 오해야? 저는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대었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가슴은 벌렁거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당장 서류 가져와. 내가 지장 찍은 거 전부 가져와서 보여줘. 아니면 지금 바로 경찰 부를 거야? 무슨 억측으로 경찰을 부른다고 그래. 진짜 그렇게까지 할 거야? 그래. 내 엄마가 죽으면서 나한테 남긴 집을 니네가 도둑질하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걸 조용히 넘어가라고? 미쳤니? 제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순간 시누이 손에 들려있던 서류를 확 낚아챘어요.
신우이는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서류를 들고 그대로 거실로 나가 불을 켰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건 바로 부동산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죠. 그것도 제 이름으로 된 그 집을 남편 앞으로 넘기는 계약서였어요. 서류는 이미 거의 다 작성되어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엔 지장까지 찍힌 상태였어요. 아마 제가 잠든 사이 인주를 이용해서 제 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은 거겠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식탁 위에 널브러진 종이 몇 장이 보이길래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거기에 익숙한 글씨체가 반복되어 있었어요. 바로 제 글씨였습니다. 신우이가 제 서명을 흉내내며 연습한 흔적이었어요. 이건 또 뭐야? 내 글씨까지 연습했다고? 이제는 말 좀 해봐. 이게 다 오해라고? 장난이라고? 언니, 그게 진짜 오해예요. 그냥 혹시 몰라서 연습해본 것뿐이고 정말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맞아, 여보. 그게 진짜로 넘기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상황 봐서 그냥 혹시나 해서. 그냥? 혹시나? 이게 지금 혹시나 해서 준비해볼 서류냐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 집은 내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유산이라고. 그런 걸 니들이 뭘 해보겠다고 감히 건드려? 두 사람은 제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 말문을 닫았어요. 순간의 침묵 속에서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던지듯 식탁에 올려놨어요. 세상에,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있을 수 있나요? 그것도 가족의 뒤통수를 치는 사기꾼이라니.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내가 잠든 사이 지장 찍게 하고 내 글씨체 흉내내서 사무소 위조까지 하려던 거잖아. 이걸 그냥 넘어가라고? 내가 잠든 틈에 지장 찍고 글씨 흉내내서 서류 준비했어? 이게 너희한테 당연한 거야? 언니가 돈 다 갖고 있는 게 치사해서 우리도 힘들잖아. 그래, 치사해 보였겠지. 근데 그 돈 내가 얻은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남기고 간 마지막 유산이야. 너희는 그 장례식장에서 울기라도 했어? 난 매일 울었어. 엄마를 어떻게 떠나보내나. 아이들 키우면서 병간호까지 하면서 내가 무너질까 봐 얼마나 버텼는지 알아? 왜 말을 그렇게까지. 우리는 그저 당신이 돈을 쥐고 쥐락펴락할까 봐 조금 나눠두면 또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지. 니들은 그 모든 걸 돈으로만 본 거야. 내가 고생해서 얻은 값진 시간들이 너희에겐 그저 집 한 채였다고. 미안해. 진짜 그럴 생각까진 아니었어. 그냥 엄마가 계속 당신이 돈 쥐고 있으면 우리가 눈치도 봐야 하고 또 딴 마음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됐어. 이미 늦었어. 이건 지금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니들 지금 법적으로도 선을 넘었어. 내가 이걸 경찰에 들고 가도 너희 할 말 없다는 거 알지? 신우이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인주가 묻은 손가락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 빨간 자욱이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손가락, 내가 내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써야 할 손이야. 니들한테 도장 찍으라고 붙어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식탁 위에 계약서, 연습 종이들, 인주가 묻은 물티슈까지 모두 한데 모아 투명 지퍼백에 담았어요. 증거는 제가 챙긴다는 마인드였죠.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말입니다.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로 전부 다 엮을 수는 없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숨조차 답답하게 느껴졌죠. 가뜩이나 거지 같은 인간들 거지 근성에 찌들어서 내가 어떻게든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결혼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진짜 미쳤구나 싶더라. 이혼하자.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여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돈 생기니까 이혼하겠다는 거야?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언니, 진짜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넘어가요? 붙잡을 게 없으니까 애를 파냐? 애들이 무슨 거래 수단이야? 니들이 지금까지 한 짓 다 잊었니? 내가 술 마시면 기절하는 거 뻔히 알고 그걸 이용해서 나를 재운 다음에 내 부동산 서류에 지장 찍고 글씨체 흉내까지 내서 니들 명의로 넘길 생각을 해놓고 그런 주제에 애들 때문에 못 헤어진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남편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고 신우이는 벽에 기대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 제 손에는 계약서며 연습장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다 들려 있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도 하루 이틀이죠. 말을 마치고 나니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한때는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낯설고 멀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가족끼리 그냥 의리 시험 좀 해보자는 거였어. 설마 진짜로 그 서류로 부동산을 옮기려 했겠어? 당신이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데. 뭐라고? 의리 시험? 지금 이 상황이 시험이었다는 거야? 남편은 대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고 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과 시누이를 쫓아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나가달라고 말을 하니 두 사람 모두 제 심기를 거스르는 짓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지 시댁으로 가는 듯 했죠. 다음 날 저는 증거 서류를 전부 챙겨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약속도 안 잡고 그대로 찾아가서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죠.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요. 남편과 시누이가 제 명의 부동산을 몰래 넘기려고 시도했고 서류도 조작했어요. 이게 증거예요. 이런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어떻게 부부 사이에 이런 뒤통수를 칠 수가 있죠? 게다가 서류상으로 보면 거의 완성 직전인데요. 네,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 소송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정도면 사문서 위조 미수, 강제 집행 면탈 시도 혐의까지도 검토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다시 뿌얘졌어요. 슬프고도 분했고 내내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그저 사랑 하나 믿고 이 결혼을 지키려 했던 건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식의 배신이라니 누가 알았겠습니까? 변호사는 저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계획이 있냐 물었고 저는 제 아이들을 제 손으로 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들에게 보내봐야 아이들 기만 죽이고 돈 타령만 할 게 뻔한데 제가 미쳤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상당했어요. 제 배로 낳은 제 아이들인걸요.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뻐근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그동안 꾹꾹 참고 견뎠던 모든 시간들,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과 시누이를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명의신탁 무효소송으로 고소하기로요. 처음엔 많이 망설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서 괜히 제 손으로 아이들의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는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분하고 치가 떨렸어요. 엄마가 남긴 집을 저렇게 탐내고 내 손가락까지 이용해서 장난을 쳐? 생각만 해도 이가 갈렸어요. 저는 그 집을 자식들 교육을 위해 그리고 제 삶을 지키기 위해 간직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누이는 그걸 기회로 여겼던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찍힌 지장이었어요. 그 위에 시누이가 제 글씨체를 따라 연습한 연습장까지 있었죠. 결국 재판에 들어가서도 시누이는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돈을 가진 새언니 마음이 바뀔까봐 저는 아기를 가진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어요. 무엇보다 문서 위조의 양상이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문제의 계약서에는 제 지장뿐 아니라 매매라는 형식으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시장 시세보다 무려 5억이나 낮게 책정돼 있었어요. 실거래 내역은 전혀 없었고요. 피고 측은 단순한 장난이라 주장하나 고의성이 분명히 드러나며 위장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 쌓였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실수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도둑질이었지. 검찰은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수용했고 이건 남편과 시누이 모두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해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남편에게 어떤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지인 통해서 오는 연락도 모두 차단했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저러는 꼴이 거지 같았죠. 변호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저는 아이들과 지내는 데 집중했어요. 밤마다 생각이 많아지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물로 버틴 시간들은 증거가 되었고 고통으로 참아낸 순간들은 법의 힘으로 되돌아왔죠. 남편과 시누이는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이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잠깐은 당황했죠. 그 오만하고 무례했던 분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 큰 돈에 눈이 뒤집혔던 것 같다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눈물에 제 기분은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들, 딸 생각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죠. 저는 그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명절에 고기 한 근을 사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애들 학원비 때문에 숨죽이며 살았던 시간, 그런 저에게 마지막으로 엄마가 남겨주신 집을 뺏고 싶어 했던 시댁 식구들, 감히 용서가 되겠나요? 잘못했다고 비는 시어머니께 저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냉정하게 선을 그었어요. 감정적으로는 아프고 불편했지만 다시는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또다시 같은 짓을 할 거야. 그 생각만은 확실하게 들었어요. 아들과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친정 아버지는 이미 동생네 집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엔 손주들도 있어서 제 몫의 자리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엄마가 남기신 그 집을 팔기로 마음먹었어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시장 상황을 살핀 끝에 그 집은 꽤 괜찮은 값에 팔렸어요. 물론 엄마의 정이 담긴 공간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제가 새 출발을 하려면 그 선택이 맞다고 생각했죠. 그 돈으로 저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지만 깔끔한 빌라를 하나 얻었어요. 층간소음 걱정 없고 아이들 학교와도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곳은 제게 처음으로 내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곳이었죠. 입주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이었어요. 혹시라도 저 인간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저는 조심에 조심을 더했어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주소를 아무도 열람하지 못하게 처리했어요.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을 청구했어요. 감정이 아닌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였죠. 변호사와 상의하며 정리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남편은 결혼 기간 중 어떠한 재산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상속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시도했고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재산 분할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상대 측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부분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하는 날, 손이 조금 떨렸어요.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동안 당하고만 살았던 나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 모든 날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했어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빌라의 작은 현관문을 닫았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법원에서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상속인의 의사를 침해한 강제 계약 시도는 개인 재산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재판부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며 남편과 시누이의 행동이 단순한 오해나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판결문을 받는 순간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동안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그 끝에 법이 제 편이 되어줬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켠 놓였어요. 남편은 아무런 재산 분할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피고는 경제적 기여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위조와 사기 미수로 탈취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단호한 판결을 내렸어요. 결국 그는 무일푼으로 쫓겨나듯 집을 나서야 했죠. 시누이 역시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벌금 1천만 원, 집행유예 2년. 법정에서 판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문서 위조 시도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다. 단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다. 하지만 그 후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가게를 차리려던 계획도 엎어졌고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면서 일자리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결국 현재는 지방 소도시의 작은 카페에서 서빙 알바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오해였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믿는 이는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남편은 판결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가 얼마 전에서야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는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는데 현재는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재기를 하겠다고 의욕을 보였지만 전과 기록이 남으면서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곳도 제한되다 보니 결국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가 머무는 곳은 근처 여관촌의 월세방이래요. 혼자 지내며 아이들 사진을 꺼내보며 울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전 전혀 연민이 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사람은 끝내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요, 새로 이사온 빌라에서 아이들과 조용히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바쁘고 정신없지만 이상하게 요즘은 눈을 떠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작은 일에도 스스로를 칭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아이들도 많이 밝아졌어요. 밝게 자라줘서 고맙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아이들과 가까운 도서관에 가거나 동네 공원에서 도시락을 까먹어요. 별거 아닌 하루지만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았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껴요. 어쩌면요, 진짜 인생은 이렇게 조용히 평범한 속에서 찾아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린 사람들은 지금쯤 그 대가를 치르며 살고 있겠죠. 저는 이제 제가 지켜낸 것들을 품에 안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이 일상이 지속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